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강의 노트 16과 17을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 16은 STL 자료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TL이란 Standard Template Library로 C++의 라이브러리 중 범용 자료구조를 제공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료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자료구조 수업에서 깊게 학습할 것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자료구조를 개발자로서 알아야 하는지, 각 자료구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구조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해야 될 때 이들을 저장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복합 타입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야 하면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응용에서는 배열 외에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응용에서 필요한 기능에 따라 적절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덱, 우선순위 큐, 집합, 맵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이들 자료 구조를 다음 학기 자료 구조 수업에서 모두 구현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을 구현할 때 이들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배열입니다. 하지만 배열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적 배열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동적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필요할 때 용량을 직접 늘려주어야 하는 등 불편합니다. 또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언어 자체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 구조는 그 자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각종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자료 구조에는 배열보다 상위 개념인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배열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배열 대신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배열 대신에 std array, std vector, std list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d array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어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C++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라는 것은 std vector, std list가 해당이 됩니다. C++에서 std vector를 사용하면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색인 연산자가 다중정의되어 있으므로 선언한 이후에는 배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std array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C++에서 프로그램할 경우에는 배열도 거의 안 쓰이고요. std array를 사용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 자료 구조, 즉 배열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는 std 벡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std 어레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std 벡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C++에서는 std 벡터를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을 해야 되면은 우선 std 벡터를 사용해서 저장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std 벡터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 구조들은 모두 동일하게 용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용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필요한 용량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량을 늘리는 그 비용은 제법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용량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지 알면 그만큼 용량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std 벡터를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용량을 확보하면서 그 모든 요소들을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우리가 int n 10을 만들면서 이 배열의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배열의 모든 요소를 1로 또는 -1로 또는 int max로 초기화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다든지 아니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std 벡터는 이런 식으로 5개 용짜리 내부적으로 5개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면서 모두 1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1을 주면은 용량이 5개가 되겠고 크기도 5가 되고 모든 요소가 1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사이즈와 캐패시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캐패시티는 확보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즈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게 되면 용량은 0, 크기는 1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푸시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하게 되는데 저장할 때마다 용량이 부족해지면은 2배, 현재 용량보다 2배 큰 용량을 확보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량이 1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용량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배씩 용량을 늘리는 게 자주 발생하면 그만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할지 알면 이런 식으로 용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량을 확보하게 되면은 용량도 5, 크기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푸시백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6, 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서는 보통 푸시백을 사용하지 않고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용량과 크기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 요소들을 모두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C++ 이후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모든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트 벡터를 쓸 때에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초기 값을 나열한 것으로 생각해서 용량이 2, 크기가 2가 되고 각 요소가 5와 1로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와 이 가로를 이용한 초기화가 특히 인트 벡터를 이용할 때는 다르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용량만 확보하고 크기는 0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로 만든 다음에 reserv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푸시백을 하면 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저대로 크기만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벡터를 사용할 때는 요 생성하는 방법, 내가 사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할 것인지가 성능에 매우 중요하니까 요 차이점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또 이 벡터를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메소드들은 assig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 assign을 통해서 벡터의 내부 내용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ssign이라는 메소드도 필요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색인 연산자를 이용하거나 용량을 reserve를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는 푸시백, 팝백 두 가지 연산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맨 앞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씩 다 뒤로 미루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비싼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게 되겠고, 배열은 앞에서부터 채우고 뒤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푸시백, 팝백만 이용하면 되겠고, 요거는 별표가 안 돼 있지만 수업이라는 것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R 밸류를 저장할 때에는 푸시백 대신에 인플레이스백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료 구조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지된 자료 데이터들을 하나씩 모두 접근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반복자입니다. C++에서 반복자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begin, end 객체, C begin, C end, R begin, R end 이런 객체들을 우리가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end 객체들은 어떤 값이 변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를 계속 가리키고만 있습니다. begin 객체들은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플러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음 차례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하게 해주게 되겠고, 이 begin 객체가 end 객체와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그 반복이 종료되는 형태로 C++는 반복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begin과 end가 반환하는 것은 포인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egin의 그 반복자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실제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it가 반복자일 때
참조, 포인터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반복할 때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C++11부터는 for each for문을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each for문을 사용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반복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코드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자를 사용하는 것의 최대 이점은 모든 종류의 자료 구조를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그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C++의 반복자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은 구간을 또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작은 닫혀 있고 끝은 열려 있는 형태로 구간을 나타내게 되겠고, begin 플러스 end 하면은 두 개를 건너뛰고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begin, end인데 en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서 두 개는 빼고 거기까지만 반복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들은 우리가 또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구간을 나타낼 때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20에서는 std span이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td span은 우리가 string을 쓸 때 string과 string view를 만들었듯이 string view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string이 가리키는 곳에 시작 주소와 크기만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인자 전달을 할 수 있게 그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스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팸은 실제 복합 타입에 있는 데이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만 유지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시작 정보와 끝 정보, 즉 그 반복자들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벡터를 넘길 때 이 벡터가 이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const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로 전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span을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20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std span도 아주 요긴하게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place back과 push back은 아마 이전 노트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낭비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용량이 부족하면은 또 그때 용량을 2배만큼 크게 확보하고 복사하고 이러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결 구조는 늘 한결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해 주게 됩니다.
필요하면 또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즉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저장해 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장할 때마다는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노드를 뉴로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런 선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여기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하나씩 뒤에 있는 것들을 땡겨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삭제하려면 요 포인터를 얘만 가리키도록 하면 됩니다. 즉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비교를 해드리면 배열 방식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캐싱에 유리합니다. 캐싱에 유리하다는 건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든 자료구조 데이터들이 이 자료구조 데이터를 CPU가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접근해야 되면은 CPU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가지고 올 때 여기에 중간에 CPU 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 데이터만 딸랑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덩치로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에서 옮겨오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캐시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 차례대로 다 접근할 때까지는 또다시 메모리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결 구조 방식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에 연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다음 데이터가 캐시에 있을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캐싱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배열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C++는 단일 연결 구조의 자료 구조도 제공하고 이중 연결 구조도 제공합니다. 이중 연결 구조는 여기의 경우에는 현재 노드가 후속 노드에 대한 정보만 유지하고 있는데 주소 정보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후속 노드가 앞 요소에 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도 검색할 수 있고 가다가 다시 뒤로도 올 수 있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지에 따라서 단일 연결 구조로는 안 되고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흠은 C++의 단일 연결 구조는 또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크기,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또 그 for 리스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학기 자료 구조 시간이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할 때 벡터에 저장할지 리스트에 저장할지 어떨 때는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페어는 좀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자료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때 각 자료 구조에도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하지만 이제 알고리즘 헤더에 보면은 이 자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반 함수들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이 STL 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알고리즘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이 함수들을 내가 프로그램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fill, equal, remove, replace, count, min, max element, find, sort, binary search, 집합 연산, unique, reverse, merge 이런 연산들을 언제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각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택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P4 방식의 자료의 추가와 추출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요. 이 자료 구조에서는 push, pop, empty 그리고 in place 요것만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장 최근에 뭘 했는지 기억해야 되면은 스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실제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first come first serve 극장에서 줄을 쓰고 있듯이 아니면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은 것처럼 그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Q입니다. 그래서 Q에 집어넣은 순서대로 뽑아내서 처리를 해야 되면 Q를 쓰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스택은 P4가 아니라 리포이고요. Q가 P4 방식입니다. 예, 설명을 좀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연산과 빼는 연산만 효과적입니다. 근데 덱은 이쪽이 모두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빼고 앞에서 추가도 할 수 있고 뒤에서 빼고 뒤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 네 가지 연산이 모두 그 효과적인 그 특별한 Q를 덱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priority Q는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왔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iority Q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리스트, 스택, Q, 덱은 선형 자료 구조인데 이제 priority Q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priority Q에서 사용하는 이진 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유지하게 되겠고 이 트리를 이제 priority Q에서 사용하는 Q를 그 이진 트리를 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iority Q에서의 연산들의 비용은 O1이 아니라 O log N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priority Q고, priority Q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할 저장할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길지를 이 priority Q를 생성할 때 지정해 줄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지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음 노트에 설명할 람다 표현식,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 맵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똑같은 것을 여러 개 유지하지 않는 자료 구조이고, 집합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그냥 셋이 있고 unordered 셋이 있습니다. 셋은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트리, 이진 트리를 이용하게 되겠고 unordered 셋은 해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의 연산들은 O1이고 이진 트리를 그냥 셋은 이진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들이 로그 n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셋을 쓸 때도 내가 그냥 셋을 쓸지 unordered 셋을 쓸지 구분을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unordered 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싱을 쓰는데 해싱은 내부적으로 또 배열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배열의 용량이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용량을 어떻게 지정을 해주면 되냐 하면은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n개예요. 최대 n개예요. 그러면 이 n개 곱하기 1.3배 이상을 용량으로 초기에 잡아주시면 평균적으로 늘 O1의 성능으로 삽입, 삭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셋이고요. 맵은 셋과 똑같은데 키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value 쌍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키와 연관된 값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게 맵입니다. 맵도 똑같이 std 맵과 std unordered 맵 두 종류가 있고 std 맵은 트리 구조, unordered 맵은 해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맵을 쓸 때도 요 초기 용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을 쓸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16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약은 마무리하겠습니다.